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스위스를 버리고 한국을 가겠다고. 너 도대체 무슨 허파에 바람이라도 들은 거니? 아니,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초일류 국가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휴전국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한국에 가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자식보다도 손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사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생활을 걱정했던 할머니가 직접 한국에까지 따라오게 되었다는 스위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손녀 걱정 때문에 10시간도 넘는 비행기를 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걱정. 대신 감탄만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위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 크리나인데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에 계신 할머니가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대학 간다는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제 뜻이 워낙 완강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셨죠. 결국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가 걱정되고 한국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보러 한국에 오셨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학교를 휴학시키고 스위스로 데려갈 생각도 하셨대요. 하지만 한국에 막상 오시고 나선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너무 잘 지내다 가셨거든요. 할머니의 관심이 항상 과분하다고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절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어릴 때 일찍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사실상 엄마 기억이 없다는 게 더 솔직한 말일 것 같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하셨는데 절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엄마 몸무게에 비해 양수와 태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출산 예정일이 되기 전 제가 나오려는 움직임이 보여 병원에 누워있기 일쑤였고요. 문제는 제가 엄마 골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출산을 하다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응급수술로 저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땐 할머니는 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을 잡아먹고 세상에 나온 제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확히 할머니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라도 제가 낳은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면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새 생명 때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할머니는 저랑 함께 보낸 시간보다 당연히 엄마와 보낸 시간이 더 많으니 제가 반가웠을 리 없죠. 하지만 솔직히 저에겐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가 절 미워했던 기억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제가 과분하다 느낄 만큼 항상 넘치는 사랑을 주셨거든요. 오히려 저까지 이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항상 과한 관심을 주신 게 문제였죠. 철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숨이 막혔거든요. 할머니는 마치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을 저를 통해 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나라로 가 돌봐줄 수 없고 볼 수 없는 엄마 대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지 못한 것들. 엄마가 채워줘야 할 부분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 마음 때문에 저와 아빠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이사 오실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 덕분에 저와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엔 아빠와 저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항상 할머니까지 셋이었거든요. 무뚝뚝한 아빠와 함께 있으면 별다르게 말을 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있으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꿈은 무엇인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항상 궁금해 하셨거든요. 절정에 이르렀던 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섭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가면서 한국 대학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학의 요청에 학교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받았던 게 화근이었죠. 한국을 뭐 하러 가냐는 아주 짤막한 단 한마디로 할머니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챌 정도였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스위스에 있는 대학을 가기 원하셨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위스 내에는 세계 우수 대학으로 꼽힐 정도로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갈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성적도 우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위스의 대학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였다면 스위스 대학이 정답일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계화가 된 지금 스위스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별다를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다른 조건을 갖추는 게 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필요하다면 스위스 대학을 다시 다니더라도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소양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중 한국은 제가 찾던 조건에 부합했고요.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학교여야 했어요. 그래서 살펴본 결과 한국의 몇몇 대학들은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학과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지내기 좋을 만큼 어느 정도 발달된 나라였으면 했습니다. 대학을 간다면 적어도 4년은 머물러야 하는데 머물며 불편하지 않아야 했고, 무엇보다 배울 만한 점들이 있는 발전된 나라였으면 했죠. 그런데 한국이 전혀 부족할 게 없을 만큼 발전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했던 건 안전함이었습니다. 사실 우수한 대학은 한국 외에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발전했거나 안전한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제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죠. 결국 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우수한 학과 발달된 나라 안전한 환경 모두를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한 만큼 저희 추진력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대학의 주요 안내 책자가 집에 도착했을 땐 거의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저는 한국 대학으로 진학할 준비를 마쳤지만 그 소식을 처음 듣는 할머니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아빠에게 알고 있었냐고 처음으로 화내는 모습을 볼 정도였으니까요. 아빠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아빠였거든요. 삶의 다양성에서 정해진 답은 없으니 안전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라는 조언으로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듣지도 못했던 나라로 절 보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던 엄마처럼 역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스위스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면 차라리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요즘 정세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전엔 밝게 빛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빛을 내고 있는 시대는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는 전혀 다르죠. 스위스와 유럽이 지고 있는 해라면 한국은 이제 막 빛을 내기 시작한 느낌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날이 앞으로 멀지 않았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다양한 회유책에도 한국행을 고집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학비를 대주거나 주거 공간을 얻어준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미래가 달린 일인데 단지 지금의 순간을 위해 결정을 번복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와서 깜짝 놀란 건 인터넷으로 알아본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점이에요. 어떤 것들이 뚜렷하게 더 좋다라고 알려드리기 모호한 게 제가 느끼는 한국의 대부분이 전부 다 좋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애당초 한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매일 화상 전화로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거든요. 한국도 못 믿고 한국인들도 어떤 민족인지 모르니 저희 안전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물론 제가 할머니에게 한국은 안전한 나라고 세계 10대 강국 안에 손꼽힐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고 말해도 전혀 믿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 정도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손꼽히던 시절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았거든요. 달라진 걸 믿지 못하시고 매일 잠들기 전 전화를 하라는 말에 전 매일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시차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수 있겠죠. 편하게 연락하면 식사하기 전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위스와 한국은 시차가 심했어요. 한국의 밤은 스위스의 낮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으로 시간은 한정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연락을 할 수 없던 거죠.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하셨어요.
제 일정이 스위스 시간과 맞지 않아 전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한국 환경이 불안하니까 제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할머니 전화를 받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예상들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제가 한국 대학에 진학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를 보기 위해 스위스에서 공항에 도착했다는 할머니의 통보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말했어요. 제가 있는 환경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인다고요. 저는 반포기 상태로 그러라고 했죠. 한편으론 석 달이나 참아낸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학교의 하루 일정을 비운 뒤 할머니를 마중하러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불편하시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죠. 공항에서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했을 때 할머니는 살짝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말라서 많이 먹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옆집으로 이사 온 이유기도 하죠. 아빠가 챙겨주는 건 엿먹을 게 부실해 할머니가 직접 챙겨주고 살도 찌우겠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살이 쉽게 붙는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워하셨는데 한국 식사가 맛있어서 늘 2공기씩 먹었더니 스위스에 있을 때보다 제법 통통해졌거든요. 저를 만나서 할머니가 한 첫 마디가 볼살이 붙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를 만나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한산했던 다른 날과 조금 달랐죠. 그래서 할머니가 신경 쓰였어요.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으니 몸이 피곤하실 테고 지하철 안에는 앉을 만한 자리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눈치를 살피는 저와 다르게 할머니는 지하철 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위스 내 지하철과 비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행색이나 지하철 좌석의 상태 같은 것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한 한국 여성이 놀라운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죠. 자신은 이제 내린다는 제스처를 취한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할머니가 앉길 바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도 모르게 놀라워하며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셨답니다. 스위스 내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 여성은 지하철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자리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이 그렇듯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에 선뜻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던 거죠. 덕분에 할머니는 기분 좋게 빈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스위스에서 저에게 한국행을 반대했던 표정과 사뭇 다른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들었다는 표정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면 무표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난 표정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으면 담담한 척 무표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그럴 땐 환하게 웃으세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할머니의 표정 언어를 읽었던 거랍니다. 늦은 오후에 비행기에서 내렸던 할머니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깜짝 놀라셨어요. 어느새 해가 져서 서울의 환한 밤거리를 먼저 보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환한 불빛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과 길거리를 오가는 걸 목격하셨죠. 그러곤 물으셨어요. 여긴 서울의 어느 번화가냐고요? 아마 스위스의 취리히처럼 식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번화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는 한국과 다르게 동네에 상점이 같이 있지 않거든요. 상점과 실주거 시설이 같이 있는 곳은 도심과 같은 번화가밖에 없으니까요. 그곳들은 경찰이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가 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할머니는 제가 사는 동네가 스위스의 번화가처럼 발전된 도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울은 집값이 아주 비싸. 할머니가 말한 그런 중심가에서 살지 못해. 여긴 서울 변두리야. 그냥 우리가 사는 스위스 시골. 동네 할머니는 저희 이야기를 못 믿는 눈치였어요.
시골 동네인데 높은 건물이 있고 밤에 이렇게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다양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한다고 오히려 대물으셨죠. 무엇보다 순찰하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답했답니다. 할머니, 내가 뭘 했어? 한국은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라니깐 그제서야 할머니는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5분을 더 걸어야 제가 머무는 숙소가 나오거든요. 그 골목길을 지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요. 그 중에는 어른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대여섯 살로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모든 풍경들이 낯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믿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밤길을 걸어 다니는데 불안하지 않았으며 한국 어디를 가더라도 편의시설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딱 한 번 보는 게 낫다고요. 정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위스에서 여러 말을 하고 한국에서 지내는 모습을 화상전화로 말해도 믿지 못하셨잖아요. 100번이 뭐예요? 1000만 번도 더 넘게 말했을 거예요. 한국은 선진국으로 성장했을 만큼 발전되고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전혀 믿지 못하셨다가 딱 한 번 보고 믿으셨으니까요. 심지어 여러 곳을 관광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오는 그 2시간 동안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안전한 거리에 감동하고 마셨답니다. 오히려 스위스와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의 편리함에 반하고 가셨죠. 제가 한국 대학을 다니는 이상 자주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스위스로 돌아가셨으니 말 다 했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방문했던 할머니의 행동은 분명히 손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사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본 뒤에는 걱정이 사라지고 할머니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때로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한국의 발전과 치안을 인정한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의 유학 생활을 지지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할머니가 바라는 대로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한식을 먹자고? 이 새벽에 무슨 식당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던킨 도넛이나 먹으러 가. 새벽 런던의 거리를 순찰 중인 경찰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남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가 고픈 두 경찰이 뭔가를 먹으려 하는데 남성이 새로 생긴 한식당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던킨 도넛을 먹으러 가자고 하죠. 여성은 대체 새벽에 어떻게 식당이 연다는 건지 있다고 해도 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런 위험한 식당을 왜 가자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성이 결국 핸들을 식당 쪽으로 꺾어버리고 둘은 남성이 말한 한식당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체념한 여성은 식당에 도착하게 되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대체 이 식당은 무슨 식당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런던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경찰 제니라고 해요. 절도부터 살인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왔죠. 런던은 화려한 도시이지만 그만큼 범죄율이 높기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영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목숨을 잃는 큰 사건들이 날 때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는 지하철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다툼을 말리던 사람이 총에 맞아 숨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총기 문제만이 아니에요. 선로에서 사람을 밀어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나 은행털이도 일어날 때가 있었죠. 10년 동안 런던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웬만한 범죄는 다 보게 돼요.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또 최근에는 지하철 범죄가 잇따르다 보니 많은 경찰과 심지어는 군인까지 투입되어서 날이 선체로 흉기 확인까지 하고 있어요. 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것만 같네요. 오늘도 피곤함과 싸우며 저는 서에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휴게실에서 도넛을 집어먹고 있는 동료들을 봤죠. 이제는 도넛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24시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고 던킨 도넛은 경찰들에게 무료로 도넛과 커피를 나누어 주니 아무래도 먹을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 경찰들이 항상 잠복을 하거나 돌아다닐 때 도넛을 하나씩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음식들만 먹다 보니 런던 경찰 내 비만율이 5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살이 빠지던가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건강상 좋지는 않죠. 저 역시 도넛 경찰들에 대해 투덜거렸지만 사실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랍니다. 도넛 냄새를 피하며 책상에 앉아 그날 사건들을 처리하려던 찰나 저는 동료들이 이번에 런던 도심에 새로 생긴 한국 기사식당에 대해 얘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저는 또 하나의 외국 음식점이 우리 도시에 들어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식당인 듯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얘기만 들렸거든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 훈훈한 분위기, 친절한 직원에 대한 동료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저는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아시아 문화를 딱히 접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90년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자랐는데 그 당시엔 아시아 문화가 좋게 묘사되지 않았어요. 이국적이고 신비롭지만 조금은 뒤떨어지게 연출된 이미지들은 영국과는 너무 달라 보였죠.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는 딱히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고 일본이라고 해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한국은 글쎄요, 못 딱 내세울 수 있는 이미지가 있나요? 네, 뭐 하나 있네요. K-팝이요. 아주 지금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요새 다 K-팝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뭐해요? 그것도 요즘 갑자기 유행하게 된 거고 어차피 잠깐 반짝하고 말 노래일 뿐인걸요. 그리고 제 관심사가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범죄를 쫓는 데에나 관심이 있지. 그런 시끄러운 노래는 제 정신 건강에도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확실하게 편견을 가지게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매우 유명했던 사건이죠. 바로 20년대 초에 일어났던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총기 난사 사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죽고 다쳤었는지는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었었죠. 그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도 살해했어요. 저는 이 사건이 기억에 똑똑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오빠가 그 대학교에 다녔었거든요. 심지어 그날 저희 오빠는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 한국인과 운 좋게 마주치지 않아서 살아남았지만 그날 저희 오빠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 이후부터 저는 경찰로서 편견을 가지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면 좀 더 경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죠. 그런데 런던 도심의 한국 식당이요. 그것도 경찰들이 많이 간다고요. 저는 좀 더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잖아요. 물론 경찰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큰일이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순찰 중에 동료와 함께 그곳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됐어요. 구운 고기 냄새와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죠. 충동적으로 창밖을 들여다보니 가게는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했고 경찰 동료들도 꽤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지만 이후로도 동료들의 그 식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한국 음식의 건강함에 대한 동료들의 칭찬도 들려왔죠. 채소, 살코기와 같은 영양가 높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기름진 패스트푸드나 도넛보다 훨씬 낫고 24시 운영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늦은 시간에도 먹을 수가 있다고요. 물론 솔깃한 말들이기는 했어요. 24시라니요. 새벽에 도넛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저희 같은 경찰들에게는 당연히 솔깃할 만한 제안이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망설여졌어요. 한국인은 조심해야 한다는 오랜 편견 때문에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저렇게까지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면 가보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으며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죠. 한국인의 만행으로 힘들었던 우리 오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저는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집중하다 보니 벌써 새벽이 되었어요. 저는 동료인 제이슨과 순찰을 위해 나서게 되었죠. 그러다 제이슨이 이야기했어요. 사라 뭐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 제이슨이 배가 고픈 듯 약간 찡그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제 배도 많이 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래 저 모퉁이 돌면 던킨 도넛이니까. 가서 포장해서 차에서 먹자고 제가 말했죠. 그러자 제이슨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기사식당으로 가자 거기가 최고야. 저는 당황했어요. 기사식당이요. 그 요즘 뜨고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 말이 가요. 제가 조금 당황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던킨이 낫지 공짜로 주잖아. 하지만 제이슨은 막무가내로 차를 기사식당으로 몰기 시작했어요. 사라 도넛만 먹다가는 진짜로 건강 문제로 죽게 될 거야. 우리도 건강하게 먹기는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차는 기사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편견으로 동료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마지못해 기사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차에서 내려 기사 레스토랑 밖에 서서 안을 바라보며 저는 호기심과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랜턴의 은은한 불빛과 손님들의 우호적인 대화 소리가 날 끌어당기는 것 같았지만 망설여졌죠. 정말 한국인이 운영하는 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제이슨은 고민 없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고 저도 결국 숨을 깊이 내쉬고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육즙 풍기는 고기와 향기로운 양념 냄새가 바로 제 코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어요. 보이는 식당 안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죠. 저희만이 아닌 많은 다른 경찰들이 이미 밥을 먹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일반 시민들도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것이 보였죠. 저는 이 안에 있는 제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주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라며 저희를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죠. 그렇게 아늑한 좌석에 앉아 메뉴를 펼쳤는데 메뉴판에 보인 낯선 요리들에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 뜻도 모르는 이름들 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어로 된 메뉴 설명을 읽으면서 이내 화려한 사진과 먹음직해 보이는 메뉴들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샘솟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게 추천으로 먼저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밤샘 잠복 중에 동료들이 즐겨 먹던 걸 본 적도 있으니까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여겼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사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새빨간 국물에 면발이 둥둥 떠다니고 반숙 계란과 콩나물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내가 아는 라면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제가 아는 라면은 일본식 라면으로 빨간 국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레 한 입 떠먹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복잡하면서도 다채로운 맛과 식감의 순식간에 사로잡히게 되었거든요. 면은 완벽하게 쫄깃쫄깃했고 국물은 진하고 칼칼했어요. 김치는 톡 쏘는 감칠맛을 더해줬죠. 그 맛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거였어요. 저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싹싹 비웠고 온몸에 만족감과 따스함이 퍼지는 걸 느끼게 되었죠. 의자에 기대 앉아 혀끝에 맴도는 여운을 음미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어요.
한 요리를 자신의 편견으로 성급히 무시했던 베테랑 경찰이라니요. 하지만 그 첫 라면 한 그릇이 가능성의 새 세계로 눈을 뜨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메뉴는 좀 더 모험적으로 골라보았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재워 완벽하게 볶은 얇은 쇠고기 음식인 불고기를 선택했죠.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처음 맛봤을 때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동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맛은 이전에 맛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죠. 단맛, 짠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약간의 불맛이 함께 느껴졌어요.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각기 다른 질감과 풍미가 어우러지는 걸 경이롭게 여겼죠. 김치의 아삭함, 떡의 쫄깃함, 고기의 부드러움까지요. 하지만 단지 음식만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었어요.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의 온정과 환대에도 감동했죠.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요리 뒤에 깃든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거든요. 김치는 단순한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수천 년 전통의 한국 요리의 대표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맘을 사로잡은 불고기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요리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기사 레스토랑을 나설 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배는 든든하고 마음은 행복했죠.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일하면서 활기를 얻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른 요리를 시도해보려 그 기사 식당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과의 우정도 쌓아갔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를 통해 유대감이 생겼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더욱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메뉴를 계속 탐험하면서 매콤한 찌개 요리 김치찌개부터 든든한 비빔밥까지 맛보았는데 맛과 경험의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확실히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항상 도넛과 같은 밀가루 음식만 먹다가 골고루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으니 변비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으면 소화 불량도 바로 뚫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점점 다른 경찰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겁에 질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너무 많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는 생각에 돌아가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그냥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경찰이 단골인 음식점이라니 너무나도 안전한 식당이잖아요. 오히려 많은 시민들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주인분도 항상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죠. 한 번은 저 혼자서 집에서 한식을 요리해 본 적도 있었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동료들과 나눠 먹기 위해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든 김밥은 동료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죠. 점점 한식에 대한 제 사랑은 음식을 넘어섰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식사를 할 때 시간을 들여 음미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음식과 대화를 나누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 음식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는 범죄자를 쫓는 경찰 그 이상이었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교제를 통해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처음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어려워요. 꺼려하던 식당을 우연히 들르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런던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사식당 같은 곳 덕분에 한국 요리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어요. 기사식당은 저에게 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단순한 식당 이상이거든요. 온정과 공동체 발견의 장소죠. 라면 한 그릇이나 불고기 한 접시를 둘러싸고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우정이 싹 트는 곳이에요. 달콤하고 고소한 식혜 한 잔을 음미하며 여정을 되돌아보니 기사식당의 문을 처음 열던 날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건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계속될 아름다운 모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 요리의 경이로움을 기사
식당과 제 주방에서 접해나가면서 각 요리 뒤에 깃든 풍부한 문화와 역사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어요. 생생한 맛, 화려한 전통, 따뜻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죠. 여가 시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건 음식이 한국 문화의 모든 면면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였어요. 조선 왕조의 화려한 궁중 요리부터 농부와 노동자들이 즐기는 소박하고 든든한 음식까지, 음식은 단순한 양분 그 이상이었죠. 삶의 방식이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한국은 그렇게나 24시나 새벽까지 운영하는 음식점이 많다면서요. 또 밤늦게 어떠한 무장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치안이 좋은 곳이었다니 한국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을 모두 안 좋게 보았던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죠. 저는 점점 한국 요리가 강조하는 균형과 조화를 음미하기 시작했어요. 한 끼 식사의 다양한 맛과 질감, 영양소를 조화롭게 담으려 애쓴다는 걸 알게 됐죠. 건강과 활력을 위해 초록, 빨강, 노랑, 하얀, 검정의 오방색을 모든 요리에 사용한다는 사실도 배웠어요. 발효가 한국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됐죠. 깊이감과 복합적인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게 된 매운 김치가 사실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유익한 균이 가득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어쩐지 화장실은 너무 잘 가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향한 제 사랑이 커질수록 새로 발견한 음식들을 저는 모두와 나누고 싶어졌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을 기사식당으로 데려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맛과 경험을 소개하고 싶었죠. 물론 많은 동료들이 이미 기사식당에 빠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동료들도 아직 존재했거든요. 예전에 저와 같이 한국 요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전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보고 설렁탕이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 그들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곧 기사식당은 우리 경찰서의 단골 장소가 됐죠. 경찰관들이 긴 근무 후에 가벼운 점심이나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위해 들르곤 했어요. 범죄에 둘러싸여 있는 저희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된 것 같았죠. 또 맛있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궁금한 미식가들부터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찾는 건강지향 고객들까지 더 넓고 다양한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경찰서 구내식당에 한식, 야식을 제한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포용하려는 제 노력은 기사식당을 알리는 것 이상이었어요. 한국 식재료와 조리법을 제 식단에도 적용하고 새로운 레시피와 맛을 제 주방에서 자주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채소를 잘게 썰고 양념하는데 몇 시간씩 공들이고 완벽한 맛으로 발효되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죠. 고추장을 볶음 요리부터 양념까지 모든 데 활용했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의 깊이와 복합적인 맛을 더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요리를 대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죠.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식당과 식재료를 찾아 자신의 요리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깊은 변화는 제 경찰서 내에서 목격했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더 건강하고 다양한 식습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의욕에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때 패스트푸드와 자판기 스낵에 의존했던 경찰관들이 이제 색색의 채소와 살코기 통곡물로 가득 찬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영양가 있고 만족스러운 식사로 몸을 채우면서 에너지 수준과 태도, 업무 수행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실제로 국립보건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인지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의 증상은 줄어들고 기억력과 집중력, 전반적인 두뇌 건강은 향상된다는 거죠. 일과 모든 면에서 동료들이 번창하고 빛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우연한 발견에서 발전된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포용하고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제 여정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회의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형사에서 한국 문화와 요리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변화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과 관점의 마음을 열면 시야를 넓히고 타인과의 유대를 깊게 하며 결국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기사 식당의 따스하고 정겨운 분위기와 웃음소리 대화 속에 둘러싸여 있노라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모험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들 말이죠. 저는 지금도 꾸준하게 기사 식당의 단골 손님이에요. 매주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가 맛있는 한식을 즐기기도 하죠. 익숙한 냄새와 맛, 정겨운 분위기는 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힘든 시간을 가졌던 저희 오빠도 시간이 지나 저희 간곡한 권유로 기사식당을 용기를 내어 방문하게 되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며 힘들어했던 오빠도 이곳 직원과 주인의 따뜻한 환영과 서비스 그리고 건강한 밥을 접하게 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 한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건 한국 또는 한국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한 일이었죠. 오빠는 그날 이후 가끔 저와 한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과 오빠에 대한 안도를 느끼게 되었어요. 또 이곳에서 맺은 우정도 세월의 시험을 이겨냈어요. 식당 주인은 이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의 가족을 알고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눠요. 우리 사이엔 한국 음식과 문화로 맺어진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죠. 기사식당도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식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연예인들도 즐겨 찾고 미식 잡지에서 극찬하는 맛집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와 변함없이 맛있는 음식은 그대랍니다.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중엔 지금 제 평생의 절친도 있어요. 저희는 매달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요. 나이도 직업도 다 달라도 한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우정을 쌓은 것 같아요. 경찰 생활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건강한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접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졌죠. 범죄 현장에서도 연민과 이해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됐고, 동료들과 시민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됐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가 경찰로서의 저를 성장시켰다고 믿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한국 문화를 만난 건 축복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힌 저를 자유롭게 해주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줬죠. 음식을 통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웠고 또 다른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변화의 힘을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이 기사식당에서 시작됐죠. 처음 제이슨과 함께 들어와 먹었던 라면의 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인생의 굴곡이 있겠지만 한국 문화가 가르쳐준 긍정의 힘과 포용의 자세로 저는 계속해서 헤쳐나갈 거예요. 음식이 주는 행복과 나눔의 기쁨을 잊지 않을 거고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로운 경험을 즐길 거예요. 그리고 기사식당과의 첫 만남처럼 우리 삶에 찾아올 소중한 선물과 깨달음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겠죠. 한국 문화와의 사랑이 제게 가르쳐준 대로 모든 만남과 경험 속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작은 기사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그날 저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는 걸 알기에 한국 문화와의 사랑 이야기가 앞으로도 평생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요. 한국은 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중국은 남자들이 결혼 때문에 가끔 잘 못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또 재밌는 건 중국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 미래가 밝다고. 최근 중국에서 결혼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결혼 사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사는 하진타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의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저는 일종의 비혼주의자가 되었어요. 지금 중국 남자들이 대다수가 비혼주의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남녀 성비가 정말 불균형한 사회예요. 일산화 정책 때문인데요.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 현상입니다. 파트너를 찾는 단순한 행위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리한 확률이 쌓여 있는 게임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출생인구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에서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남아 105명, 여아 100명 정도이며 이는 자연적 및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더 높으며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80년대의 남녀 성비는 단순히 정상 수준을 넘어 2004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21.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균형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 덕분에 이 비율은 2020년에 111.3으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108.3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불균형의 영향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태어난 인구는 약 7억 9천 900만 명으로 평균 성비는 114.4입니다. 이는 42년 동안 남아가 여아보다 약 3,400만 3,500만 명 더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중국에서 같은 연령대에 턱없이 부족해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최소 3천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에 의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왜곡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중국은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여자들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남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참금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지참금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냥 결혼을 안 하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인구가 여자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중국에선 신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결혼하는 이른바 차일이 관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지난해 11월 중국 성에 있는 한마작방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는데요. 신부 쪽에서 5,500만 원에 달하는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남성은 이걸 다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신부 쪽에서 일방적인 파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남성이 결혼 지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신부를 찾아갔는데요. 신부 쪽에서 절반만 돌려주고 절반을 안 줬나 봐요. 그래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참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중국 법원까지 나설 정도였어요. 이러한 분쟁은 지참금이 갈등의 중심이 되어 사랑의 파트너십이 되어야 할 정서적, 개인적 측면을 가리는 불을 위한 결혼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사회적 압력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어떻게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어야 할 결혼을 이렇게 법적으로 얽히게 만들었는지 흥미와 우려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러한 분쟁의 심각성과 빈도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참금 분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결혼 전통의 진화하는 본질뿐만 아니라 현대 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지침은 혼인 후
이혼 시 모든 지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미묘한 이해를 조명합니다. 대신 결혼에 대한 신랑이 기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감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송 절차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공동의 미래를 꿈꾸며 맺은 결혼이 안타깝게도 별거로 끝날 때 작용하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규정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참금 반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신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참금, 전통의 정신이 노골적으로 무시된 사례입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혼수를 해가는 게 무슨 법원까지 갈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법당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지금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올해는 여자들도 결혼을 안 하는 해래요. 올해 결혼하면 과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과부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소위 과부의 해로 불리죠. 민간에는 올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일찍 죽어 여자가 과부 신세를 면할 수 없고 자식도 낳지 못해 외롭게 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중국인들은 입춘이 없는 과부의 해에는 결혼을 피하는데요. 25년은 중국에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해라는 거죠. 심지어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얀 종이가 바닥에 놓여 있는데요. 노인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어서 자기 자식의 신상과 직업 등을 적은 종이를 공원에서 교환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이 장면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대신해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 주로 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집니다. 연결에 대한 조용한 외침인 이 모임의 현실을 잘 드러내줍니다. 한 아버지는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인 채 결혼 정년기의 청년인 아들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아들이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와서 내일 아침 일찍 퇴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일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피곤함은 직업을 추구하느라 인간관계를 맺을 여유가 거의 없는 도시 생활에 지친 세대의 피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합니다. 현대 중국에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사회적 기대와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때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던 결혼의 꿈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사회생활의 구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발밑에 쌓인 하얀 종이가 결혼을 포기한 30세 이상 독신자 수천 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 종이에 자신의 특성과 업적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귀 뒤에는 현대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꿈을 미루고 희망을 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부모들은 자녀가 느끼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를 초래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중매가 온라인 데이트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근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는 중국의 연애와 결혼 풍경을 변화시킨 문화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거라면 돈을 많이 저축해 두어야 하잖아요. 중국 대졸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0만 원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에 9시간씩만 알바를 해도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중국의 대졸자 평균 임금은 월 100만 원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하는 한국의 매력은 제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전망은 제가 중국에서 마주한 경제적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단순히 임금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당장의 압박과 졸업 후에 삶을 규정하는 것 같은 철저한 부의 추구에서 벗어나 내 방식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은 공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식으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과는 결이 다르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비방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한 더 깊고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운명이 점점 더 얽히고 설키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부정적인 묘사와 분열적인 수사에 굴복하면 계속해서 멍청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만 올라온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원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러한 성향에 저항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 내재된 회의주의나 현실은 우리가 접하는 이분법적 묘사보다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뿌리 깊은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사는 친구들의 시선과 활기찬 한국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삶을 엿본 결과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그리는 암울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저는 두 나라의 부와 번영의 본질, 특히 중국의 부유층과 한국의 부유층을 비교하며 성찰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호황으로 엄청난 수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배출되어 그 숫자가 한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의 부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이 관찰을 통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많다는 것이 과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의미할까 하는 더 깊고 불안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더 깊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은 경제적 격차가 큰 국가를 괴롭히는 내재된 불평등을 조명합니다.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 사치도 중국인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은 종종 광범위한 빈곤의 배경과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저는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쉬운 곳에서는 사회의 도덕적 구조가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모호한 수단을 통해 부를 쉽게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 약화시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극명한 대비는 부의 추구가 집단적 복지를 가리는 시스템적 실패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중국 부자와 한국 부자들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국 부자들이 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게요.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더 가난한 나라인 거 아시나요? 태국이나 인도 같은 곳 부자들을 보세요. 중국 부자들보다 더 잘 살걸요. 불법이 판치고 돈을 축적하기가 더 쉬운 곳이니까요. 물론 한국에 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제가 한국에 가서 산다고 해도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어차피 결혼은 포기했고요. 밥을 굶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결혼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가족적 유대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에서 고독과 독립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행복과 성취는 사회가 신성시하는 전통적인 틀에 국한되지 않고 무수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도약입니다. 한국의 매력은 K-드라마의 낭만적인 비전이나 밤을 밝히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내 선택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속삭이는 판단에서 벗어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재정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고 아름답고도 당황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나와는 현저히 다른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여정은 벅찬 전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완벽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저를 주저앉히지 않고 오히려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저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고 소속감은 동화가 아니라 수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은혜로 한국 생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굶주림은 제가 떠나고 싶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경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역동성을 지닌 한국 문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는 제가 참여하고 싶은 경험의 향연을 제공합니다. 고대 사찰의 장엄한 아름다움부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최첨단 혁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성장과 발견의 약속으로 손짓하는 대조적인 세계를 선사합니다.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저는 예상되는 삶의 궤적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존재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안식처. 한때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기대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야 실망하시겠지만 희망이 없는 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고통만 물려주는 거니까요. 전 한국행을 택해서 부모님한테 적당한 돈을 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어디서든지 고생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래요. 솔직히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한국 여자들이 중국 남자를 왜 만나겠어요? 주제 파악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